무정배입니다. 오늘 강의하려는 주제는 금융혁신과 핀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핀테크라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강좌에서 그런 분야가 여러 겹으로 서로가 겹치면서 지금 많이 진행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IT 융합이 불러온 그런 변화와 그리고 향후 과제, 그래서 우리가 이 IT라는 놈이 붙어서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나시죠? 이 시합이 있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인간이 적어도 대부분을 이길 거고 기계가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그건 커다란 진전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어마어마했죠. 정말로 우리는 충격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은 기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빨리 와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변화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속화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T 기술이라는 놈이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어의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저기 ENIAC이라는 컴퓨터, 아마 ENIAC이라고 부를 겁니다. 19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커다란 창고 사이즈 하나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람을 세는 카운팅하는 그 계산 능력을 전자로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간들을 차지해가면서 이 계산을 구현을 해냈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인텔 이 스틱 있잖아요. 사실은 이 스틱 하나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컴퓨터 이만큼 큰 놈 안에다가 보관했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 다 저 스틱 안에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메모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5년에 똑같은 사이즈의 메모리가 128MB로 저장 용량이 그때 당시에 대세였는데 지금 2014년도에 128GB라는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1000배거든요. 메모리 저장 용량이 불과 9년에 1000배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요. 이게 저 singularity가 어떤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문화 또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된 결과가 어느 선을 지나버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 거스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지금 어쩌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이 선을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인간을 대신해서 기계가 우리처럼 사고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기계가 발견해주는 어쩌면은 그런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다만 우리가 알파고처럼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요.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데이터의 그 보유 양이 지금은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얼마입니까? 1도, 여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건 400이니까 거의 300배 이상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300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제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찾아낼 능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이 IT 기술은 우리 인간 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핀테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이 IT의 역할을 보면요. 사실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한국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이 되니까요. 당시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면서 증권회사 지점들이 온 도시에 널려 있었어요. 제가 방문해봤던 울산이라는 곳에 증권회사 지점이 6개가 있었어요. 그 6개가 모두가 다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컴퓨터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역에 있는 증권회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권회사들이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점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와 증권회사 간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런 IT 기술이 현재 우리를 갖다가 점점 그런 곳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아니, 내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몰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인간이. 그죠? 지금 현재는 우리 이번에 올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그 업무 계획 안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 혹시 생각나시나요?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는 인간이 구성하려고 했던 포트폴리오, 컨설팅에 관한 영역들을 이제는 대체하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IT와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IT가 또는 IT 기술의 혁신이 불러올 그런 이 금융혁신, 그러니까 IT가 금융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세세한 변화의 내역이 아니라 도대체 IT가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우리가 말하는 이 금융에 이렇게 영향을 줄까? 그 안에 우리가 이 아이스버그 있잖아요. 아이스버그가 물에 뜨잖아요. 그죠? 빙산이 물에 뜨잖아요. 빙산이 물에 뜨는 것은 물보다는 얼음이 부피가 8%가 더 큽니다.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밀도로 아이스버그가 있는데 8%가 위에 떠 있는 거죠. 이 위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밑에를 과연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핀테크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의 물줄기를 IT가 불러온 변화라고 상당 부분을 우리가 그 역할을 주었을 때, 그렇다면 IT가 핀테크에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떤 변화를 가져왔길래 이런 혁신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얘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핀테크에 관한 정책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는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혹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시는 우리 학생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다면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 얘기가 오늘 쭉 끝나면서 오늘 강의가 마지막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요, 핀테크의 특성,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게 50분 정도 제가 아마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요.
그리고 나서 주요국의 핀테크 현황, 그리고 우리가 향후 과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걸 나머지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특성이요. 우리 핀테크, 도대체 핀테크라는 게 뭘까? 이게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금융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혁신이 되기 위해서 IT 기술을 지금 접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만나면서 본래 이 금융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금융회사가 IT 기술을 받아들여다가 금융 서비스를 혁신을 하느냐, 또는 IT 회사가 자기 스스로가 변해가면서 금융의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금융이 IT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어쩌면은 금융이 덜 발달한 나라들이거나 또는 금융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또 IT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IT 회사가 금융을 접목을 해서 금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름 짓기에는 ICT에 올라탄 금융이냐, 이건 우리나라처럼, 또 아니면은 IT 금융을 등에 업은 ICT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쭉 가면서 한번 봐보자고요. 네, 이 핀테크가요,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평가를 하는 방법이 가치평가, 자산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실시간 거래, 업무 시간에만 거래가 되는 거죠. 기존 금융기업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기반에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파레토 법칙은 제가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핀테크 시장에서는요, 결국 핀테크에서 미래가치의 평가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요. 소규모 자산관리, 소액대출 등에서도 중점을 두고, 롱테일 법칙, 여기 지금 파레토 법칙에서 롱테일 법칙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거래, 지금 핀테크 기술이 들어오면서 종업원이 8시간 동안 일하는 그런 금융 기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 놓은 24시간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영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 금융기업이나 이 새로운 IT 기업이 또 거기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기반이냐 빅데이터 기반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말하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데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원래는 파레토라는 분이 1900년대 초에요. 이태리 분이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젊거든요. 그분이 1900년대 초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태리의 전 국토의 80%를 이태리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는데, 이 파레토 법칙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냐면요. 서점들 있잖아요. 서점. 동네 서점들이,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꽂아져 있잖아요. 꽂아져 있는데 그 꽂아져 있는 책들이 다 서점한테 돈 벌어주는 게 아니랍니다. 베스트셀러, 20% 이내에 드는 베스트셀러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을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80% 정도 넘는 그런 책들은 서점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상위 20%가 80%를 말하자면 책임지는 것들을 주로 말할 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존.com 아시죠? 아마존.com. 거기서 책 파나요? 그죠? 책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마존에서 책 목록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책을 판매하다 보니까 서점, 동네 서점에서는요,
전공서적 하나 고르려고 하면 그 전공서적을 들여다놓으면 그 전공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죠? 근데 전국에서 그런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마존닷컴에서 그 책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아마존닷컴에서 매출 하위 80%가 아마존닷컴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이제는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IT 기술이 불러온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레토가 말했던 것을 80% 밑에 있는 이 꼬리들이 두꺼워진 이 꼬리들이 그것들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이걸 롱테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IT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 롱테일 법칙으로 우리가 그 베네핏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핀테크라는 개념이 글로벌리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005년 이후에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 핀테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나요? 10년 된 거. 아이고, 그건 미국에서 그랬다니까요. 작년에. 언제요? 작년에. 금방 아시네요. 두 번째 질문하니까 답을 금방 아시네. 작년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사실은 모바일 기기가 보급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한참 LG 그 피처폰 있잖아요. 피처폰. LG 피처폰 제가 미국에서 201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온 시내가 LG 광고판이 사방에 나붙겠어요. LG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LG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good. Life is good. 럭키 금성인데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 럭키 금성을. 그걸 Life is good. 피처폰으로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이폰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의 변화를 피처폰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베네핏을 더 오랫동안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확 뒤집혀버린 거거든요. 핀테크는 어쩌면요. 금융회사들이 IT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장착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은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우리가 핀테크 세상에서도 어쩌면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LG, Life is Good, 피처폰, 우리나라 피처폰이 다 그랬어요. 핀란드에 있는 핀란드 그 전화회사는 뭐죠? 예? 노키아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일본 카메라. 무슨 필름? 후지필름? 또 펜탁스? 많잖아요. 그죠? 거기 일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아날로그 방식의 아날로그라고 그러나요? 이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에서 얻어내는 지금 이득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변화를 조금씩 늦추다가 결국 다른 데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 핀테크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글로벌 경쟁자들은 기다려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투자 내역 보면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핀테크 관련한 그런 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안에 허상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새로운 영역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현황을 보면요. 종래에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 이 서비스들을 지금 미국 핀테크 시장에서는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놓으면 한 개 큰 은행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은행보다도 엄청나게 큰 은행들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미국에서 핀테크 업체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248개입니다. 2015년도에 1170개입니다. 4배 이상 지금 늘고 있어요. 2016년도는 지금 어쩌면은 더 폭발적으로 지금 업체들이 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중앙에 이게 여기가 웰스파고, 여기 웰스파고 로고 있죠? 미국에서 웰스파고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처럼 뭐 시중은행 5개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웰스파고는 캘리포니아 기반한 미국의 거의 넘버원 은행입니다. 이 웰스파고 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 서비스들을 미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전부가 다 하나씩 서비스를 대체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핀테크의 그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금융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금융이라는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금융은 결국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느냐, 또는 자본시장에 나와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게 직접 금융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금융의 역할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융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정통적으로 우리는 주로 은행을 통해서 해왔고요. 그 은행을 통해서 해왔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거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비금융권이라고 해서 비금융권이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비은행 또는 제2금융, 제3금융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금융 서비스들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가 제1금융이 우리나라의 자본 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은행들에 대한 견제, 우리 대기업들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은행을 세워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돈을 예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었나요? 우리가요? 금산분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 금산분리법이 한 대기업이 또는 한 이 회사가 금융의 자본의 몇 % 이상을 점유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맞추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몇 %? 금산분리법에서 몇 %? 4%.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 김동훈 씨? 임종훈? 중계 좀 해주세요. 김종훈? 이야, 이름도 이쁘다. 그런 분이 이번에 제 주위에서 큰 기업을 하나 창업을 했어요. 김종훈 님이. 그 유명한 우리 김종훈 님 계시잖아요, 또. 존경스럽습니다. 답 맞추는 거 보니까 크게 되실 것 같네요. 4%입니다, 4%. 그러니까 4%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핀테크를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은행을 이용해 왔는데 그 이용하는 온라인하고 핀테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설명들은 다 여러분들 자료에다가 적어드렸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전자금융,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전자금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전자금융,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했던 거래들은 전자적 채널을 통해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 서비스의 가치 사슬에 포함돼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전자금융이에요. 전자금융은. 그런데 이 핀테크라고 우리가 이른바 이름 짓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탈중개화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정통적으로 이루어왔던 금융 서비스를 지금 이제 가면서 볼 거예요. 직접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와 자금 수요자들을 중간에서 은행처럼 하면서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은행이 자금을 금융회사가 정통적 금융회사가 중개하려고 해왔던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그걸 파괴자, 기존 금융체계의 파괴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IT 기술, 지금부터 제가 아까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IT 기술이 들어오면서 금융 서비스에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혁신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IT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보와 기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모든 처리를 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IT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국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IT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 아까 아마존닷컴? 제가 여기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 둘째 아들이 아마존닷컴에서 지금 인턴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많이 듣는데 눈여겨 들을 만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존닷컴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나 아마존닷컴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 우리 알리바바 아시잖아요? 알리바바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닷컴 전 세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죠? 지금 10 나왔나요? 10? 10 그거 돈 받고 팔잖아요. 그죠? 돈 받고 파는데 국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한참 싼 가격으로 아프리카나 그쪽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그거 우리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는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배달이 되게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 IT는 국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거의 이건 승자독식이라는 또는 몇몇의 과점 기업들이 말하자면은 승자가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윈도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점유율이 92%입니다. 구글은요.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83%입니다. 83%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였겠죠? 그러나 구글은요. 검색 시장에서 야후가 엄청난 검색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었을 때 구글이 1998년도부터 등장을 했는데 지금 16년 됐나요? 16년 만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구글만한 강자가 없다. 그죠? 구글이 도대체 어떤 성향을 보이길래 저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설명해 보겠지만은 승자 독식, IT에 기반한 기술들은 그렇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것도 점유율이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에서 90% 이상을 넘고 있다는 거죠. 사이버머니에서요. IT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수학 체증면, 여기 경제학과. 오, 경제학과 많으시네. 수학 체증의 법칙이 뭐예요? 이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분 나 드물게 봤는데 교과서를 그냥 여기다 외우고 다니시네. 그죠?
요소를 투입한 만큼 요소를 같이 이렇게 늘려가면 생산량도 늘어야 되는데, 그죠? 생산량도 늘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요소를 투입한 만큼 사람도 넣고 자본도 넣고 막 늘려간다고 해서 생산량이 우리가 투입한 만큼 비례해서 이렇게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대장간 하나가 있는데 대장간에 그 뭐 모루 그 책에서 많이 설명하는 겁니다. 모루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생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모루가 여러 개가 동시에 늘어나야지. 그리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대장간을 몇 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다른 코스트들이 늘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 수학 체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IT 기반, IT 및 지식 기반형 산업은 초기 상품 개발에 비해서 말하자면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생산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계속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맨 처음에 신용카드 회사라는 놈을 세트를 만들고 나서 카드 하나 사용자가 느는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뭐 우리한테는 연회비를 뭐 만 얼마를 받는데 실제로 신용카드사가 드는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뭐 비용 전체가요? 뭐 또는 뭐 6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들도 있고요. 굉장히 싸답니다. 그게 결국은 사용자가 하나씩 느는 데 있어서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자, 봐보세요. 생산량이 늘 때 비용이 계속 싸지다가 올라가면 여기 이 점에서 생산량이 비용이 가장 쌀 때 여기서 내 생산을 하는 것이 생산량 최적인데 그것이 전통적 산업이죠. 그런데 이 IT 및 지식 기반형 산업에서는 계속 싸지는 거예요. 계속 싸지니까 단가가 낮아지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지식 기반형 산업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는 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죽어라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모든 사람이 소비할 양이었는데 이 Q2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생산 다 소비하는데도 넘치는 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우리나라 만약에 국경이었다면 국경을 넘어서는데도 단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국내에다가 묶어둘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겠죠. 나가서 비용이 더 싸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IT 및 지식 기반형 산업의 특성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요.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자기네 나라 안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결국 비용이 훨씬 더 싸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있나요? 아시나요? 페이팔 국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알리페이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 가능해요. 우리나라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걸 최적점을 찾는 것은 이제는 지식 기반형 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경제 규모가 여기라면 더 나가야 비용이 싸진다면 우리의 답은 당연히 글로벌 진출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대화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IT에 기반한 산업들의 특성이고요. 이건 핀테크의 속성입니다. 이제 핀테크라는 놈은 IT와 파이낸스가 만났다라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 안에서 또 새로운 특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특성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런 거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핀테크 업체 하나, 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핀테크는 비대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금융 서비스는 항상 은행 점포, 금융회사 점포에 가서 누구세요? 문영배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그죠? 전부 다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시를 해줍니다. 이게 대면 프로세스입니다. 핀테크는 IT가 금융과 결합이 되면서 점포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개설을 하거나 또는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대면 프로세스가 핀테크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 안에요. 신원 확인 방법하는 것도 신원을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내가 얼굴도 안 보고 주민등록증 확인 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맞는 거야? 지금 오는 분이 지금 와가지고 저 이종렬입니다. 그 이종렬 맞는 거야? 그거 어떻게 확인해?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지 않고 저 선 너머에서 저 이종렬입니다.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 거래가 또 어느 경우에는요.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설사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문영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문영배가 거래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핀테크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면성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양면성 플랫폼인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쭉 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2P가 말하자면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금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른 건너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휴대폰, 신용카드, 은행계좌, IPN, 공공인증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금융거래정보나 납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제 신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디스커버 카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디스커버 카드. 제가 디스커버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면요.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국제전화거든요. 국제전화는 피싱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에 거래했던 그 규모,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에 결제했던 디스커버 카드를 이용하고 결제했던 금액이 얼마냐? 언제였냐? 누구한테 했냐?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몇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맞네. 그렇게도 확인하거든요. 또 제가 저희 우리 애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 보내는데 그쪽에서 그 은행이 실제로 내가 보내는 은행하고 맞냐 안 맞냐를 보기 위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불 이하의 돈을 송금을 해봅니다. 1불 이하의 돈을 송금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어봅니다. 당신 그 구자가 네 거 맞지? 그럼 그 구자에 지금 돈 얼마 들어왔어? 57전. 오, 맞네? 그러고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프로세스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맞냐 아니냐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고요. 뭐 여기 뭐 저희 하는 거 많습니다만은 안에서 비대면 프로세스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이건 커피 2잔 사드릴게요, 제가. 어디? 비대면 신원 확인을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장 확인을 잘하는 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 누구였어? 누구? 5명 커피 10잔 나갔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신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거래에 있어서 비대면 프로세스에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야, 참 미남이다. 그건 동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뭐 저희가 신원 확인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성페이다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페이들은 어떤 거냐면 내 예금 구자에서요. 돈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결제가 그런 거예요. 내 구자에서 돈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 없는데도 저 물건이 사고 싶어. 뭐 제가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중년 어머님들 계시는 데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명품 백이 지금 40% 할인을 해. 남편 보너스는 3개월 뒤에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돈은 없어. 잔고는. 어떻게 해요? 1번 안 산다. 2번 꼭 사야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사야지. 외상으로. 외상. 그때는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외상은 미래에 내가 자금을 결제할 것을 약속하고 물건을 미리 가져오는 게 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용도를 평가를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라고요? 나이스 평가정보. 이번에 커피 안 걸어서 진짜 잘했네.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외상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제때 갚는 그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가 한 건데 사실은 이거 한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시간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서 자랑을 하려고 제 기계를 하나 오늘 가져왔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노트 7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개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아직 개통은 안 돼 있어요. 지금 개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래 기록이라는 게 말이죠. 본인 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종렬이라는 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한국은행 부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종렬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요, 가장 특징적으로 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홍채랍니다. 홍채에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것들을 서로가 다름을 갖다 표시해 주는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홍채 인식이 가장 개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방법이긴 한데 단점은요,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채 인식 방법은 결국은 빅데이터. 아까 우리 메모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IT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결국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홍채를 가지고 내가 문영배요 하고 자신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지금 노트 7에다가 홍채 인식에 의해서 내 비대면 식별의 수단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금 말드렸으니까. 제가 핀테크라는 걸 꼭 말하기 위해서 이 양면성 플랫폼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2014년도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던 그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혹시 이 플랫폼 경제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나 한국은행 그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면성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게요. 2개 또는 그 이상의 차별되는 고객군들을 상호 연결해서 거래 상대를 찾게 해주고 그리고 고객군 간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죠? 저기 있네. 가연. 가연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가연. 그거 짝짓기 해주는 데예요. 짝짓기. 마르키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클럽 이름입니다. 거기도 저녁에 가서 독신 남자와 독신 여성이, 독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서로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베라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가본 분 계세요? 베라? 홍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 홍대생 안 계시나 보네. 홍대 앞에 있는 클럽 이름이에요. 여기들이 지금 어디 하냐면요. 자, 클럽들 또는 가연 같은데 결혼 중개업체 이런 곳은 어떤 거냐면은 자, 봐보세요. 이 중개업체를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선택은 이런 겁니다. 여성은요. 그 안에 가면 여기 훈남이 있나? 내가 마음에 든 놈을 찾을 수 있나? 없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남자들도요. 저기 클럽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쭉쭉 빵빵들이 있나? 없으면 안 가요. 우리 물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 관리. 이게 딱 그거거든요. 이게. 양면성 플랫폼은요. 그 업장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오는 나와 다른 고객군의 그 나하고의 기여도, 연관성을 보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클럽에 갔을 때 여자를 보면서 그 클럽을 갈냐 안 갈까를 정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양면성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적당한 비율로 남자와 여자가 많이 와야 됩니다. 남자 하나인데 여자가 뭐 10,000명이 있으면 이건 꽝이에요. 그죠? 거꾸로도 꽝이에요. 적절한 비율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클럽 같은 데는 여자들이 되게 수줍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잘 안 오거든요. 클럽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아니, 못 가본 게 아니라 안 가보신 거죠. 안 가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적에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돈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클럽들은요, 여성들한테 무료 입장을 시킵니다. 무료 입장을 시켜가지고 남자들한테 대신 돈을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내야 할 돈보다도 2배를 내고 여자는 공짜로 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설명이 됩니까? 가격이 0이야, 0.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서 마티니 한 잔 먹고 파트너 만나는데 여자는 빵, 남자는 2배. 이 경제학으로 지금까지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응? 가격이 0이라는 것도 더욱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경우는요, 쿠폰도 줍니다. 다음에 오면은 우리가 선물 줄 거야. 그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가격도 통하는 곳이 이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세상에 있나요? 혹시 세상에 클럽 말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해당되는 것 아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 몰라요? 그런 비즈니스. 혹시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요, 가맹점하고 카드 사용자를 연결을 해서 가맹점만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봐야 카드 사용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카드 사용자 아무리 많아봐야 이 카드 받아주는 가맹점 없으면 꽝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드 사용자는요,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쓸 곳이 많은 곳,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을 카드를 가지려고 하고, 가맹점은 내가 이 카드를 취급했을 때 이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은 카드를 가지고 취급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가맹점도 늘리고 사용자를 늘리고 2개를 한꺼번에 쭈그라고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가진 비즈니스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 비즈니스 구조.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제가 이름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구글, 애플, 알리바바, 심지어는 한국은행도 플랫폼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가졌어요. 이게 정통적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가격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못 해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구조들이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존에 가진 그런 경제학만 가지고 그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서, 야, 여자들한테 너네 가격 안 물리는 거 보니까 너네 약탈적 가격을 써가지고 다른 손님들 끌고 오려고 그러네. 안 돼. 하고 막으면 돼, 안 돼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카드사한테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회비를 안 물리려고 해요. 그거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정부는 지금 연회비 안 물리면 처벌하려고 막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 이런 것들이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비즈니스가 적용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규제가 그것을 가로막아서 발전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학 최저? 비용이 점점 싸지잖아요. 그죠? 싸지면서 어쩌면은 국경을 넘어서는 점까지도 계속 가격이 싸지는데 국내에서 그런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과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양면성 시장의 특성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고객들은 스스로 자기 짝짓기 파트너를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파트너 찾으려고 여의도 공원에서 가서 파트너 찾으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길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혹시 남자 찾으세요? 남자 찾으세요? 다 물어봐야 되면 빰맞게 일수죠, 그죠?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나 찾아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클럽을 가잖아요. 거기 온 여성들은 너 파트너 만나러 왔구나? 가서 hello, hi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외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곳이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성을 발견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는요.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성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곳은요. 사실은 이 가연이나 베라나 마르키나 이런 데가요. 또는 신용카드사도 적정 회원수를 또는 가맹점 수를 일정 부분을 넘겨야 생존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잘 되는 듯 하다가 도로아미타불. 그죠? 우리가 양쪽 이 고객군을 잘 적당한 비율로 엮어가면서 어느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야후하고 구글이 그런 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을까요? 지금 애플 여기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사이드 A 여기 있는 검색 여기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를 사는 사람과 컴퓨터에다가 앱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적정한 비율로 이 선을 넘어야만이 말하자면 생존선을 넘은 거죠.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애플은요. 저기 정도 가 있어요. 그리고 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 성장으로 자기가 혼자서 고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더 모여드니까 어떻게 돼요? 독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92%. 이 선을 넘잖아요. 이 선을 넘으면 다들 몰려들게 됩니다. 다들 몰려들어요. 여기 지금 구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아마 저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이 선을 이미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의 83%의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구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IT에 기반하고 핀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실제로요. 글로벌 플랫폼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트위터, 야후, 링크드인, 그루폰, 진가, 옐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시장 가치는요. 그 사람들 주식 시장 가치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용자 수입니다. 실제로 구글이 시장 가치는 1위입니다. 1위인데 이용자 수로 그걸 나눠보면 실제로는 182불이라고 그러네요. 거기 방문하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182불. 그런데 여기 아마존은 시장 가치는 이건데 사용자 수가 이거니까 그걸 나눠보면 무려 733불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1인당 가치로 보면 아마존이 구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양면성 시장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내가 열심히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장에 와서 내 물건을 팔고 또 아마존이라는 장에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러는 사이에 아마존은 내 마당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먹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쩌면 플랫폼 시장적 특성을 가진 비즈니스를 우리도 가져야 되고요. 핀테크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적 사고에서는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저 사람 능력 있어. 성함이 어떻게 되죠? 271번. 최지호 씨. 옛날에는 능력이요. 스와츠제네거처럼 터미네이터 봤잖아요. 와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서 다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플랫폼적 사고에서 봐서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터미네이터들을 여러 명을 불러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야후, 구글, 앱스토어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 가보셨죠? 구글 플레이 가보셨잖아요? 그 안에서 돈 버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 가서 거기서 공짜로 내려받기도 하고 돈 내고도 받습니다. 구글이 구글 플레이라는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모든 게 다 공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네가 일단 이 선을 구글 앱 스토어가 이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미네이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느냐가 지금 능력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터미네이터가 되시는 것도 좋지만 터미네이터들을 불러다 내 마당에서 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 보니까 59분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길은 조금 머네요. 네. 이게 사실은 핀테크에 있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게 이 내 손안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맨날 점포에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번호표 타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얼마 전부터 PC를 통해서 내가 자금 결제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다 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다 다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까 책방에서 전공서적 찾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금융 서비스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내 점포 있는 동네에서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서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는 다 찾아가면서 전국에서 그런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록 매체, 처리 속도, 기록 용량이 늘어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것을 프로세스가 빨라지니까 이제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건 물론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손안에 든 금융 서비스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축약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장 모바일 기기가 늘어나면서 정말 앞으로 핀테크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지금 3시에 제가 휴식시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얼른 훑고 넘어가면서 제가 휴식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테크가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정말 혁신의 세계로 이끌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다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면서 그 데이터가요. 세상을 바꾸고 금융 서비스를 바꾸고 많은 것들을 돌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게 지금 구글인데요. 구글이 무슨 회사입니까? 업종 뭐예요? 구글?
구글 업종 뭐예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구글이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 금융서비스 회사. 내가 말하니까는 괜히 기죽어가지고 그런가? 그러시지 마시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게 구글 페이지에 나오는 한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를 안고 있어요. 그죠? 애를 안고 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구글로 페이할래. 구글로 페이할래. 하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을요. 얼굴을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휴대폰 정보를 읽어내요. 지금 이 주머니 안에 여기 보이죠? 이분이 애를 안고 있지만 휴대폰은 주머니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글로 결제할 거야. 그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과 휴대폰 위치 정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게 그 사람이구나. 위치 정보. 그리고 여기 있는 얼굴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맞냐라고 식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결제를 순식간에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애를 안고 있으면 애를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게 구글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음성인식, 얼굴인식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어냈을 때 그 알파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으니까 우리 이 바둑신이 거의 다 전부 다 이기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실상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상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단정적인 거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너무 많이 아시니까 이거 하나만 더요. 빅데이터가 나오면서요. 세상에 가장 달라져야 할 게 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에서 우리 보면은 샘플링 하잖아요. 샘플링이요. 샘플링은 뭐냐면은 여론조사할 때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몇 명만 해가지고 그 몇 명을 가지고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그죠? 뭐 선호도, 정치인 선호도 조사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과거에는 선호도를 조사했던 것을 샘플링으로 하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샘플에서는 왜 그 샘플링이라는 게 필요한 그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평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평균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게 샘플이 30개, 40개 이랬었는데 그게 통계학이 우리가 배우는 통계학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한번 분석하려면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신용정보 비식별화해서 누군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넘쳐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면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 10만 개를 가지고 이 샘플링 기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유의하다고 나타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 조각으로 쪼갭니다. 33,000. 이 33,000개 가지고 모형을 찾고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옳았나 하고 이걸로 실제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있던 통계학에서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통계학의 방법론까지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요. 사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마이닝, 머신 러닝, 많습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뉴로 컴퓨팅, 온갖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진화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기계에게 판단을 맡기고 인간이 생각하는 패턴대로 기계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맡기면서 점점 더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알파고가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은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실시간 통역 있잖아요. 통역. 내가 말하는 얘기를 실시간 통역하는데요. 이 통역을 머신러닝으로 거기서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문영배가 지금 헬로 여보세요 하고 있구나. 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요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뜻을 알아낸다는 거죠. 이거고요. 프로세스 개선, 구글에서 이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이건 너무 그냥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얼른 건너뛰겠습니다. 다만 딥 러닝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러닝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결국 기존에 기계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왔던 이런 영역들을 이제는 인간이 사고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기계에게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맡기면서 우리가 과거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가 다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숫자 인식하는 것도 이런 거고 딥러닝에서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들이 발달을 하면서요. 실제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는 거예요. 알파고, 딥마인드 그 사람들 있죠? 바둑 몰라요. 바둑 모르는 사람들이 바둑을 지금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왼쪽 사례는 뭐냐면요. 왼쪽 사례는 미국 벤처기업 인리틱이라는 회사가 비의료인들이 만든 암 진단 장비가 전문의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낸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그럼 핀테크에서는 어떤 세상이 일어날까를 지금 얘기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여기 지금 다음 가면 이런 얘기들이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들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진보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제가 이 예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이게 영화 말하자면 이거 극중 캐릭터잖아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화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저 동물을 데려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타잔 찍을 때 그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영화에 찍힐 때는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분야에서 IT와 결합이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서면서 우리 주위를 찾아오고 있고요. 그런 IT와 결합한 핀테크는 훨씬 더, 금융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이미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농경사회, 철기사회, 무슨 산업경제, 디지털 경제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초연결 경제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들어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를 무한정 저장할 수 있고 그 무한정 저장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법처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분석을 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 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와 있고 어쩌면 이미 우리 생활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터미네이터가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이상적인 인간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터미네이터를 여러 명 불러와 등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진만 보고 알 수 있는 분.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저분이 누구예요? 누구? 고모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그죠? 그분은 학력이 3개월인가 그렇다죠. 우리 책에서 배운 게. 쫓겨났다는데 우리가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발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름하여 천재입니다. 그죠? 천재. 그 천재.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하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 세종대왕. 왜 저렇게 저 두 분을 제가 오른쪽에다가 분류를 해놨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천재였습니까? 세종대왕 천재였나요? 두 분 다 천재예요. 천재. 그러나 에디슨과는 종류가 다른 천재죠. 어떤 천재냐면요. 집단지성을 끌고 반박자 앞에서 이 집단지성이 정신적 성과물을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리드해 준 분입니다. 그게 집단지성의 리더로서의 천재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연구를 하는데 그 반발짝 앞서서 방향을 끌고 가는 그 천재. 세종대왕 시절에 과학적 성과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른 왕 때는 없었어요. 그때만 천재들이 많이 태어났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천재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 천재들의 역량을 끌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발전이나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과학의 발전은 너무도 거대해서 혼자서 익히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양이 많아졌어요. 그 많은 양을 각자가 공부하게 하고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끌어주는 사람이 이제는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지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터미네이터형 인간보다는 플랫폼적 인간. 천재보다는 집단지성을 끌어가는 천재.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네. 내 눈에 보여. 집단지성을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요. 삶에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또 사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보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만큼이나 정말로 똑같이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저는요. 이 통찰력과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놓고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건지 지금 현재 핀테크나 모든 것들이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그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통찰력이고요. 그 통찰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식과 결합을 해서 방향을 끌고 가는 그 통찰력이, 추진력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통찰력과 추진력을 겸비하는 그런 인간이 되주십시오. 그럼 지식은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통찰력하고 추진력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함. 백승국 씨. 그거 어디 있어요? 내면에. 내가 미리 가르쳐드렸나?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요. 이미 통찰력과 추진력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지식이라는 놈을 집어넣느라고, 꾸겨넣느라고 그걸 어딘가에다가 내팽개쳐버린 거야. 세상 사는 데는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통찰력과 추진력인데 그 두 가지를 이미 나는 가졌는데 내 안에 있는 놈을 구겨서 어디다 버려버리고 지금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평생 동안 얻어야 되는 이 지식만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다가 좀 격한 표현 써도 되나요? 개고생. 그죠? 집단지성 우리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서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평생 동안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성들이 서로가 융합을 하고 연결을 하고 도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요. 핀테크의 특성이 IT와의 결합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다. 또 수학 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 또 양방향 소통. 그죠? 롱테일 법칙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대면 프로세스라는 말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양면성 플랫폼적 특성을 아주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핀테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와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대별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머리에 담고 다음 얘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요. 자, 지금 다음 얘기 뭐 하려고 하냐면요. 각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히 막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국 동향입니다. 뭐 지금 핀테크 말할 때는 영국, 미국, 중국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영국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국은 정부하고 민간이 굉장히 서로가 연합을 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워낙 자본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그걸 알아보는 민간 투자자들이 즉시 나와서 결국은 거기서 장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중국은요, 낙후된 금융시장 때문에 중국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저희 지금 중국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사업도 담당을 하는데요. 13억 인구 중에 중국의 신용정보기관이 식별정보, 아까 제가 식별정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누군지.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3억 6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근에 2년 동안에 금융회사에서 신용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단 한 건이라도 2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2억 명을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00%입니다. 저희 갖고 있는 게 100%. 중국은요, 아닙니다. 중국 성이 23개인가요? 성을 벗어나면 이 내성에서 있었던 카드를 가지고 밖에 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은행 점포가 거기는 없는 거죠. 서로 연결도 안 돼 있어요. 이런 낙후된 금융시장 때문에 중국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금융 서비스가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낙후된 금융 서비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실제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가려고 하는 핀테크 시장으로 그 사람들은 냅다 지금 달려가지고 우리를 이미 앞서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 핀테크라는 걸 바라봤을 때 절박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국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금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금융 접근성, 사람들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도대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금융 서비스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인프라, 금융 관련해서 영국은요, 온갖 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영국이 지금까지 금융의 중심지라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근데 그 지위를 지금 점점 어디로 뺏기고 있어요? 뉴욕에다가 지금 뺏긴 지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물론, 런던도 지금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뉴욕에 많이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적 금융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핀테크라는 놈이 IT, 금융이 IT와 결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금융혁신을 지금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영국이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테크시티? 여기 뭐 우리 구로공단 뭐 이런 데라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안에 ICT 기업들이 뭐 거기가 이제 전통적 산업들이 물러가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ICT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정부가 지금 뭐 주도적으로 나서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L39, 레벨 39이라는 데는 이제 그 중에서 또 괜찮은 놈, 핀테크 업체들만 또 모아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하나금융그룹에서 이 핀테크 업체들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입점이라는 게 뭐냐면 몇 개를 골라서 자기네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그룹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지금 핀테크 금융지원센터 생겼지 않습니까? 정유신 뭐 센터장 지금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금융의 혁신과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쟁력을 우리가 따라잡는데 역부족이지 않을까. 영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핀테크 서비스가 트랜스퍼와이즈라는 놈입니다. 영국은요 그 자기네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에서 굉장히 자기네가 사죄를 하고 독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인도를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지만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영국에 와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와서 싼 노동에 일을 하지만 고국에 두고 온 자기 가족들한테 그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돈을 싼 임금이니까 적게 받아가지고 그래도 인도에 가면 그 돈이 큰 돈이 되는데 그걸 보내려고 하는 송금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인도에서 영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과 영국에서 인도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들을 서로 찾아서 그 사람을 영국으로 보내는 대신에 인도로 보내고 영국에서는 영국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송금료가 엄청나게 싸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트랜스퍼와이즈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회사 나오면 안 되나요? 아이러브스쿨이 왜 글로벌 기업이 못 됐습니까? 페이스북은 되고 또 SK 그 뭐지 일촌 하는 거? 어? 사이클럽? 싸이월드. 왜 그건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 못 그죠? 트랜스퍼와이즈 영국에서 시작한 핀테크지만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로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사실은 발벗고 따라가도 지금 어려운데 미국은요 뭐 그 풍부한 자원에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것만큼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미국에서요 제가 16년 살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운전하고 하잖아요. 좌회전 네 알아서 하세요. 좌회전 하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는 거, 유턴 하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는 거 말고는 다 좌회전해도 되고 유턴해도 됩니다. 대신 네가 알아서 해. 네?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써진 것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미국처럼 네 알아서 네 책임하에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이런 시스템을 이 사고방식으로 법적인 체계로 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거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게 네거티브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게 뭐예요? 파지티브 시스템. 우리나라는요. 다 안 돼. 내가 하라는 것만 해. 핀테크는요. IT라는 새로운 기술이 와가지고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기보를 순식간에 다 익혀서 바둑 전문가가 바둑의 신을 이기는 겁니다. 금융에서도 금융 기법들을 우리가 읽어드려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안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 핀테크 세상인 거죠. 우리나라 어떻게 됐다고요? 파지티브 시스템.
다 안 돼. 내가 하라는 것만 니네는 해. 이게 우리 체계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큰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거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존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가 앞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상당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랜딩클럽입니다. 랜딩클럽은 포브스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잡지가 2014년도에, 2015년도 가장 유망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 5위에 등극한 그런 회사거든요. 이 랜딩클럽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금융회사가 해주던 것을 이 랜딩클럽이 대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랜딩클럽이 가운데서 투자자들한테 니네 돈 벌고 싶어? 이리 와. 빌리려는 사람들한테 니네 돈 빌리고 싶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빌리려는 사람들을 리스크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을 만든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거기다 바구니를 하나씩 다 놨어요. 너 넣고 싶은 대로 돈 거기다 넣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되 랜딩클럽은 가운데서 중개 역할만 해요. 이거 은행이에요? 아니에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이게 랜딩클럽이 미국에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신금융 방식으로 핀테크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랜딩클럽을 카피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더라 하고 만든 회사 이름이 8%입니다. 8%. 8% 들어보셨나요? 8%라는 회사예요. 8% 하려고 하니까 여기 금감원 분 안 계시죠? 금감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돼. 니네 등록 안 돼 있어.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에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야. 다 안 돼.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해. 하고는 막아놓고 보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한테 니네 대부업자가 돼. 대부업 등록. 그래서 그 사람들요. 대부업 등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 안 된다고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핀테크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막아놓고 우리가 제도 만들 때까지 니 기다려 하는 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경을 다 넘어와서 결국 우리 땅이 누구 땅 된다? 걱정됩니다. 어? 이게 지금 랜딩클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은요. 전 결제의 과반이 모바일로 결제하는 나라예요. 아까 은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알리페이는 신용카드는 성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알리페이는 휴대전화만 들고 가고 다른 성에 가서 페이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도 알리페이는 있거든. 심지어 알리페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DDP에도 있어. DDP 어디예요? 동대문. DDP에 있다니까요. 롯데 백화점에 있어요. 알리페이. 그거 누구가 결제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은행이 대리해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쇼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국의 핀테크는 이만큼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 중국에 가서 결제 가능한 거 보셨나요? 이게 제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 건데요. 알리바바가 뭐 하는 데예요? 알리바바 뭐 하는 회사예요? 이주연 선생님, 이커머스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알리바바는요, 이커머스이기도 하지만 은행입니다. 은행. 알리바바는요, 2014년도에 은행업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들이 원래
알리페이에다가 쓰는 돈 있잖아요. 이게 선불권이거든요. 이 선불권으로 쓰다 보면은 1000유안 갖고 갔는데 한국에 와서 동대문 와가지고 시장 보려고 그랬는데 500유안밖에 못 썼어요. 500유안이 남았거든요. 그 남아가지고 그거 나중에 쓰려고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00유안이 700유안이 돼 있는 거야. 놀래갖고 봤더니 얘네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다 이자를 쳐줘. 난리가 났죠. 내가 내년 내후년에 쓸 돈도 전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알리페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지금은 알리페이가 그 어떤 은행보다도 정말로 큰 은행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뭐 단지 정부의 파지티브 시스템만 우리가 탓할 건 아니죠, 그죠? 뭐 우리나라 시스템. 우리도 뭔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않을까요? 그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제 충분히 맞았다, 아이가. 이제 나와라. 그죠? 여기 지금 제가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바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정말 너무 이 헤게모니 싸움,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핀테크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각성을 해야 돼요. 뭐 전부 다 규제 환경이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하느라고 뭐 그거 갖고 다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 미국 거 보셨잖아요? 그 똑같은 지도를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사실은 가져온 겁니다만은 아직 지금 우리 갈 길은 멉니다. 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되려 우리가 아까 핀테크가 IT에 올라탄 금융이냐, 여기는 금융이 주가 되는 거죠. 금융을 등에 업은 IT냐, 그 IT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미국이나 다른 곳은 중국도, 영국도 다 금융을 등에 업은 I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IT의 등을 업은 금융이 현재는 주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양상이 많이 다른 거죠.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겁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제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 니네 들어와. 하기에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공룡들이, 이런 거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삼키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발 국내에서 ICT가 먼저냐 금융이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의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진짜로 밖에서 넘어오는 놈들, IT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핀테크의 특성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총력을 다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조금만 좁혀지만은 안에서 알력 싸움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레귤레터리 렉인데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너네가 한번 해봐. 잘 되면 허가해 줍니다. 안 되면 꺼버리는 거. 그게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요,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안에서 네가 책임져라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잘못되는 것은 정부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은 뜀박질하면서, 아니 날아가고 있는데 제도는 뒤에 따라가면서 발목만 잡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제가 잠시 해본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이건데요. 우리나라에 혹시 카드깡 아세요? 카드깡? 선생님 카드깡 아세요? 카드깡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카드를 가지고 점포에 가서 마치 물건을 산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카드깡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내가 손해를 보고 돈을 가져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담배 가게 가가지고 내가 담배 10보를 산 것처럼 해갖고 돈 좀 주세요. 끊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할인해가지고 나는 돈을 받고 오는 거예요. 또 현금 서비스, 카드 회사의 현금 서비스는 얼마라냐면요. 18%에서 뭐 20 몇 프로까지 돈을 떼고 줍니다. 이자를. 그런데 페이팔 있죠, 페이팔. 미국의 유명한 핀테크 회사 페이팔. 페이팔이 어떤 거냐면은 이주연 선생님, 제가 둘이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주연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한국은행에 그 앞에 가면 박물관에 기념주화가 있는데 그 기념주화 좀 혹시 구매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5만 원권 연결 지폐로 한 개만 보내주십시오. 그거 얼마입니까? 10만 1,000원입니다. 오케이. 제가 10만 1,000원을 그 수고료까지 해가지고 10만 3,000원 드릴게요. 그 10만 3,000원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전화번호로 쏴주는 겁니다. 전화번호로 쏴주면 그 전화번호에서 자기가 자기 통장에다가 이체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개인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페이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전화번호에다가 내 신용카드로 돈을 쏘는 겁니다. 페이팔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수수료 3%.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는 18%에서 20 몇 프로인데 그 현금깡을 하는 것을 나는 3%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법률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그럼 페이팔이 그렇게 하면 그거 법률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페이팔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아직은 안 져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핀테크 특성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서 국제사회로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나라에서 수익의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발전 방향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바일 이용률 진짜 1위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우리 특성을 한번 살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롱테일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국내에서 우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조각조각 특성화된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누군가가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태계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핀테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 그리고 IT와 결합된 그런 융합산업들에 대한 우리 이익 관점에서 바라본 소비자,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자,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많이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핀테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은행 전체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과 플랫폼, 중개하는 역량이 아직도 우리는 수익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국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아까 우리 터미네이터 인간과 능력 있는 인간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이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포식자 구조였지만 지금은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것이 새로운 관계다. 포식 관계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로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빠른 물고기가 돼서
느린 큰 고기,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작지만 빠른 고기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실천 방안입니다. 지금 뭐 47분이면 13분 동안에 제가 이거 다 끝내겠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 없는데 질문은 제가 이메일 드리고 핸드폰 드릴 테니까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실효성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 당국자도 그러고 이 산업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런 자기가 가진 그런 작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뭐 누가 사촌이 논 사면은 뭐 기분 나쁘다? 배 아프다? 그러지 말고요. 안에서 우리끼리 강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자고요. 글로벌 기업은 강자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강자가 출연하는 것 자체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둥? 뭐가 어쩐다는 둥?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응? 강자가 나와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가 여기.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나서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은행, 증권사들이 가져온 금융전산 프로그램을요 만들어가지고 이용자 회원 한 명당 얼마를 내라고 하냐면은 10,000원? 10,000원 내래요. 10,000원. 회원 수가 100만 명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회비로 내 그 전산 사용료로.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생태계 조성한다고 아까 막 이 말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 안 읽고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려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빠른 고기들이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려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가지고 물론 터무니없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가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 원가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은산분리 4%? 이 4% 원칙도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요즘 그 무슨 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걔네 지금 자본 더 출연해가지고요. 큰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 4% 원칙 때문에 경영권을 어느 누구도 확보할 수가 없어서 IT 기업들이, 대형 IT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정말 빤스만 입고 뛰어도 부족할 판에 너는 인마 왜 복장이 이렇게 틀어졌어? 너는 제대로 뛰어봐? 신발 좀 제대로 신고 와봐? 이거 지금 투자 잡아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대목에 있어서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리더가 출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아까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는 세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한국은행 돈을 내고 삼수하지 마시고 오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국은행 상당 부분이 이제 핀테크 들어오고 그러면 다 자동화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아이스버그 밑에 흐르는 이 저변의 아랫부분들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우리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네이버예요. 요 로버트 TXT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크래핑 금지 메시지입니다. 기계가 와서 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긁어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robots.txt user agent disallow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보는 기계를 이용해서 긁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구글 서치 기능이 네이버에 와서 찾지를 못합니다.
저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지식 기반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눠 갖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성 이건 시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건 건너뛸게요.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건 지금 이 정보를 대하는 이 태도가 글로벌리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정보가 한번 누출돼가지고 정보 보호 때문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 오라클 CEO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 도쿄에 정보 관련한 서밋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자기의 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 anxious to share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 세상이 몇 년 안에 올 거다. 응? 몇 년 안에. 공유에 대한 열망. 왜? 앞으로는요. 우리 지금 제약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근데 점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도 유전자, 이 지놈,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머전시, 비상 상황에 나에 맞는 약을 제대로 투여하려면 내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남이 알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전자에 관한 정보가 가장 내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에게 공유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세상. 결국 나의 정보를 남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 과제 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까 나이스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이스 얘기 약 한 번만 팔게요. 나이스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은 저는 감히 단언컨대 제가 한국은행 10년 동안 일했고요.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1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우리 나이스 평가 정보 저희 일하는 여기만큼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는 빅데이터, 신용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겠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바퀴를 재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에? 바퀴가 둥그렇게 해가지고 굴러가는 게 맞는데 그 둥그런 바퀴 말고 또 다른 바퀴를 어떻게 발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사회가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효율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요. 과체적화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저거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금융거래할 때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가 가짜 부정거래를 막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국제화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서 그걸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식별이라는 거. 지금 이주연 선생님이 접속을 했는데 이주연인데요. 김용숙이라는 이름이 있죠, 김용숙.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4만 4천 명 있어요. 똑같은 이름, 김용숙. 뭐 많습니다. 뭐 김수진 2만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 김수진인데요, 이주연인데요, 김용숙인데요. 알아보는 방법이 우리는 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다른 나라,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름 김수진이지만은 다른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인인증서 식별을 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와도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리테일 뱅킹을 못 하는 거야. 누가 누군지 식별을 못 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국내 금융 환경에 오버피티드 된 거예요. 과최적화돼서 제발 저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이게 내 세상 전부다 하지 말고 저 사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에 밖으로 나오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국내 환경에 최적화돼서 학력고사 몇 개 틀리는 것이 대학을 결정하는 이런 데를 두지 말고 글로벌 경쟁력, 좀 더 통찰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지식은 그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도록 해서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글로벌 리더, 핀테크라는 놈이 국제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는 국내에 과최적화된 그런 인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대목에서 저는요, 핀테크라는 특성을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주어졌고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산업들도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잘 되는 길로 우리도 동참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아까 지식, 우리 통찰력, 추진력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통찰력, 추진력 잘 갖추셔서 이 사회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그런 재원이 되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